이리오너라 이리온. 순간 헷갈렸어요. 내가 정신없어가지고. 그래요. 매주 우리 월요일 되면 주간 매크로 회의 열리는데 그래도 오래간만에 우리 신종원 팀장이 다가오는 저점 시만 긍정적인 얘기를 오래간만에 했는데 긍정적인가요? 아닌가? 더 밀린다는 얘기인가? 하여튼 이 저점의 시간이 한 이제 연말 연초를 지나가 이 상황이 저점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하여튼 단기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뭐 저도 연간 전망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사이클상으로는 저점을 지나가는데 예. 이게 뭐 지금이냐라는 적시성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보면서 먼저 이제 앞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13페이지 갖고서 우리 최강 이코노미스트랑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뭘까요? 그냥 그 홍남기 총리 경제 성장률이 2% 힘들겠죠? 예. 올해요? 네. 올해는 당연히 어려울 수도 있을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이나 이제 정부에서는 얘기하는 거는 한 2.1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2.1, 2%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2% 정도. 2% 근데 안 나올 것 같은데? 1.9에서 2% 요 정도 보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조금 좋게 나와가지고서는 막판에 4분기에 좀 좋게 나와주면은 2% 정도는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2% 초반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2%라고 하면은 그게 지킨다는 게 사실은 의미는 없죠. 네, 이거부터 왜 보자 그랬냐면 13페이지 오른편의 그림이에요. 신용 팀장.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디플레이션 공포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예. 다른 말로 하면 뭐 디플레이션이 결국 아무도 안 사니까 네. 고용도 안 되고 계속 악순환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예. 현금 등가물이 좋아지는 건데 사실 디플레이션 이게 뭐 작년 폭염 때문이니까 연말 되면은 이제 하는 입장이나 정부 정책 입장에서는 기저 사라지면은 올라올 것이다.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질문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7페이지를 넣어놓은 거거든요. 7페이지로 다시 갈까요, 그러면? 그럽시다. 7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게 CPI예요. 한국 CPI인데 이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뭐 나머지 국가가 8월이 꽤 많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발표된 수치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사우디와 유가 빠지고서는 유가 중심 국가니까 보기가 좀 어렵고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G20 국가 중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른 나라도 뭐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도 빠지는 거는 맞는데 우리나라를 이거는 선진국으로 생각했을 때 또 마이너스는 좀 과한 거 아니냐. 아니 다른 나라 이게 유가 때문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유가를 작년 폭염 때문이다. 폭염 때문이다. 폭염 때문에 식품 가격이 전부 다 그렇게 돼서 YOY로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헤드라인 CPI고 코어 보더라도 코어 데이터도 사실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빠졌더라고 코어도. 네, 그 코어 같은 그러니까 물론 나라마다 물가 바스켓이 달라서 식료품이나 유가에 주는 그 충격이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큰 건 사실이에요. 비중이 더 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히스토리만 보더라도 그 코어나 헤드라인 CPI가 많이 빠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한 정책이 나와주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축을 양축으로 둔 게 아니잖아요. 보시면은 이 작년 말이 굉장히 CPI가 높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유로존이나 미국의 CPI가 더 높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기저효과를 반영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나 유로존이 이 위치에 있다라는 거는 기저효과 반영해도 걔네들은 뭔가가 올라갔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확실히 빠지긴 빠진 것 같아요. 근데 고민하는 거 이거예요. 생산자 물가 지수예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이 얘기는 이게 생산자 물가가 먼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디플레로 글로벌리하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시작하고 있어요. 왜 먼저 하자 그랬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똑같이 생산자 물가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시 또 이걸 부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황.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돈을 내리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 금통이 16일에 있거든요. 근데 당장 내일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국정감사를 받아요, 국회에서. 그러면 관련된 물가 아무래도 지난주에 나왔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국정감사에서의 나오는 내용들을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주열 총재가 최근에 디플레이션 논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건지. 그러니까 디플레냐 아니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정책적인 대응이 소위 말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나온 데이터들이 쇼킹했지만 뭐
실질적으로 이제 7월에도 금리를 내렸고 9월에도 금리를 내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책 대응이 상당히 유연하게 다가온다 그러면 이 물가의 수준이 그래도 정책적인 어떤 그 유발을 해줬구나라고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 디플레 아니고 뭐 어떻게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매파 같은 경우에는 2%가 회복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흔들려요. 이거 금리를 낮추려는 여지가 없는 거구나 해석을 해서. 근데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아니면 한은혜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약간 기고 효과가 높은 거고 올라갑니다 하는 거는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냐. 금리를 내려주거나 이런 물가 상황을 더 좀 부스트업 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구나라고. 문제는 아주 교과서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실질 금리라는 거는 명목 마이너스 인플레잖아, 물가잖아. 근데 물가가 마이너스 어떻게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도 결국 이게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실질 금리는 올라갈 수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사실은 기준금리 낮추는 걸 무서워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물가가 낮은 상황에서 확연하게 이거는 그러니까 나만은 금리를 과감하게 낮춰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그 두 번째로는 아까 왜 2%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도 9페이지를 넣어놓은 건데 2020년 전망은 안 넣긴 했는데 2019년 전망이 요 마지막에 보시면요, 한국 2%대에서 버티다가 지금 1.9%까지 빠졌습니다. 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S&P가 좀 조정하는 영향이 이거는 환율보다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시라고 넣어놓은 거고요. 이렇게 두 번 나왔던 시기가 한국 수출 증가율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나온 다음에 이걸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인하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본론으로 처음으로 들어가서 4페이지를 가면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어쩌면 약간 디플레, 글로벌 전체적으로 약간 디플레 우려가 생긴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질문을 한다면. 그건 맞죠. 그렇지. 디맨드가 약해진 건 맞죠. 거기다 실물 경제도 미국마저도 지표는 상당히 충격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서베이 지표인 거를 감안하더라도 그 ISM 제조업 지수 중 내에서도 신규 수출 주문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화두가 됐길래 한번 넣어놨는데, 이게 OECD나 글로벌 경기의 선행지수하고 거의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같은 하나는 방향이거든요. 거의 비슷하고 또 ISM 자체가 위에 제조업이 거의 미국 기업이익과 맞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밀려버리면 미국 기업이 또 깨진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또 수출이 이렇게 나오를 때 우리나라가 더 수출 더 한다는 얘기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뭔가 그래서 제가 넣어놓은 게 5페이지에 S&P 데이터를 같이 넣어놨는데, 사실 아까 이제 ISM 지표 인덱스 같은 경우에 서베이다 보니까 그때 상황에 매몰되는 어떤 심리도 반영이 되는 건 맞아요. 실질적으로 ISM 신규 주문하고 재고의 어떤 스프레드는 일정 부분 실적의 선행성을 갖고 가기 때문에 90년 이후에 보면은 이게 한 6번의 시그널을 준 적이 있었어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앞으로 12개월 리딩을 시켜놨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닝이 빠질 겁니다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시그널을 줬는데, 실제로 6번 중에 4번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2번 정도는 심리가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이제 실제 기업에 있는 분들도 그때의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나 여러 가지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좀 반영을 했었다라는 게 이제 90년대 중반 그리고 2013년의 사례였고, 그때는 이제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생각보다 너무 과도한 반영이었어 라면서 이제 주가는 더 올라갔던 거고요. 나머지 4번은 뭐 실제 경제 지표가 안 좋았고 센티도 안 좋았기 때문에 어닝도 빠지는 구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5페이지 얘기하는 거지? 네, 5페이지에 있는 경우. 근데 이제 그때 IT 버블을 빼고 나면 그 4번의 경우도 사실은 제가 왜 다가온 저점의 시간이라 그러면, 경제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연준 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통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했고,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던 구간 때문에 정책이 발현했기 때문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변동성이 좀 있었지만, 그 이후의 시장을 보면은 그때가 살만한 구간이었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연말 연초까지는 어쩌면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거나, 아니면 설사 우리나라도 뭐 2,000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좀 사야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다. 그때는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죠. 연말 연초에. 연말 연초에 상당히 안 좋은 얘기. 왜냐하면 이제 10월부터 S&P도 실적 발표하잖아요. 미국 기업들도. 저희가 매주 그 S&P 500이라는 위클리 데이터를 통해서 어닝의 리비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엄청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3분기 녹음을 데이터가 못했는데 정말 엄청 빠졌더라고요. 마이너스 5.4%까지 YOY가 내려간 상황입니다. 3분기 기준으로. 그러면 실제 최근에
ISM 데이터가 빠졌던 거 거기다가 이 어떤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았던 것들이 S&P에 좀 충격이 주고 있구나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약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가 오히려 이제는 좀 기회지 않겠냐.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취했는데 아마 연말 연초에 변동성이 발생하면 그때가 기회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주보다 보니까 좀 쇼텀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 이번 주에 중요한 이런 앞으로의 디맨드나 앞으로의 어떤 역할에서 연준의 어떤 스탠스하고 무역 갈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9일 날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고요. 그리고 10일 날 연준 의사록이 나오는 상황이고 공교롭게도 10일하고 11일에 워싱턴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있어요. 중미 무역 협상이. 근데 조금 안 좋은 거는 커들로가 그런 얘기했어요. 지난주 말에 무역 협상에서 홍콩을 언급하면서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홍콩을 지지한다. 근데 아까 아침에 나온 뉴스 중에 중국이 홍콩에 인민군을 투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주말에 있는 변동성이 아니면 이벤트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변동성이 자극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류허 경제부총리가 이번 미중 무역 협상에서는 정부 보조금이나 산업정책과 관련된 논의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지표가 단기간에 회복되는 거에 대한 모멘텀이 당장은 좀 크진 않을 수 있다. 단 심플하게 10월 단기적으로는 미중 무역 협상에서 뭐 아무것도 안 나오면 스몰 딜 가능성이 좀 제한돼 있어요. 제한된 것 같아요. 홍콩 이슈가 큰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좀 크더라고요. 그 복면 금지법이라든지 거기다가 이 뒤에 25페이지에도 넣어놨지만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는 그레이트 딜 오어 노딜이지 스몰 딜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약간 얘기를 해서 한쪽에서는 또 뭐 트럼프만 혼자 계속 지금 뭐 만나서 좋은 얘기 할 거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트럼프의 화법에 많이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왜냐면 트럼프가 지지율이 밀리니까 좀 힘이 빠졌어요. 네,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힘이 빠지니까 뭔가 말이 안 먹혀. 지금 보니까 약간 그래서 미중 무역 문제도 그렇고 북한 이슈도 그렇고 지금 10월부터 연말까지는 실적 시즌에 대한 그 어떤 그 내용들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연준도 10월 말까지 금리를 내려줄지 안 내려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고용 지표가 13만 나왔지만 사실은 그 전 데이터들은 리비전 업됐기 때문에 3개월 평균을 놓고 보면 15만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매파들도 계속 말을 흐리면서 시장이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진 않을 것 같고 미중 무역 협상도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거라서 저희들은 미중 무역 협상은 FX적인 딜이 나와야 일단은 중기 이상의 큰 딜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변동성을 이제 연말 연초에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시장에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은 어때요? 미중 무역 협상 어떨 것 같아요? 동일합니다. 내년 초에 FX 관련해서 협상 내용 나올 거라는 거는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제일 질문 많이 받는 건 스몰딜 가능성 연말에.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질문 저한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스몰딜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너무 모호해요. 어딘가 CNBC나 어디서 나온 것 같은데 스몰딜이라는 단어가. 근데 그 단어 자체가 스몰딜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재권이나 우리가 흔히 하기에는 FX 단에서의 내용보다는 그냥 농산물 조금 사주거나 뭐 이런 것들만 나온 거. 지금까지도 몇 번 나왔잖아요. 그건 스몰딜이 아니에요. 그 스몰 딜이라고 적어도 할 거면 무역 분쟁에 대해 가지고 당분간은 멈추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딜인데 그건 스몰이 아니죠. 그 지재권을 빼는 거는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FX적인 협상이 나올 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스몰 딜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재권 협상이나 이런 건 저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개념이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8페이지에 봐주시면은 브렉시트랑 미국과 또 EU와의 무역 분쟁까지 얘기합시다. 그렇죠. 브렉시트 얘기가 나올 이벤트들이 굉장히 거예요. 많아요. 왜냐하면은 의회에서 미국 하원에서 법을 제정했어요. 이번에 법을 통과시킨 보리스 존스 총리가 이제 그 하원을 정지시키려고서 하다가 실패를 하니까 의회에서 열받아가지고 만든 법이 벤 액트입니다. 이 벤 액트가 뭐냐하면은 만약에 영국이 EU하고 정상회의 때까지 협상안을 도출을 못한다면은 존슨 총리는 10월 19일까지 의회에다가 탈퇴 시점을 연기해달라는 투표를 걸어야 된다라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 법이 통과가 된다면은 EU에 연기해달라고서는 요청을 해야 된다까지가 법의 내용입니다.
이게 다음 주에 나온 이슈인 거죠. 예, 근데 존슨 총리가 지금 이것도 안 지키려고선 자꾸만 빼고 있어가지고 나오는 게 오른쪽 밑에 보시면 험블 어드레스라고 그래서 이게 1834년에 한번 시행됐던 건데 하원에서 영국 여왕한테 요청을 하면은 영국 여왕이 총리 해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법안을 하겠다라고서는 얘기하는 사람이 하원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존슨 총리하고 그다음에 영국 하원하고의 갈등은 격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존슨이 얘기했잖아요. 퇴임은 없다. 사임을 시켜라. 사임은 없다. 퇴임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7일, 19일 지나가면은 이 꼬라지 보면서 사실은 주간 동안에는 변동성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노릴 가능성 저는 아직까지도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연기할 것 같아요. 2020년. 하원 지금 구성이 어떻지? 하원이 지금? 하원 구성은 지금 브렉시트 당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브렉시트가 이제 높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건데 하원에서 과연 예. 존슨을 갖다가 예. 사임시키겠냐? 지금 이거 하다가 여소야대 됐잖아요. 그 여소야대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하원에서 만약에 사임 투표를 하면은 사임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브렉시트 당 한 당을 가지고 나머지 당하고서는 하나씩 비교를 하시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당은 브렉시트 노딜 반대당입니다. 그러면은 브렉시트 당하고 나머지 당을 합친 숫자를 비교하시면은 한 40대 30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더라고 내가.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럽 관련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는 사실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플라자비 때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은 그런 얘기잖아요. 일본에도 시비를 걸었었지만 유럽에도 시비를 걸었고 그거 같아. 중국에 예. 시비 건 다음에 이제 거대 무역권한테 다 거는 것 같아. FX 협상이 중국 혼자는 안 되거든요. 유로존에서도 미국의 외환을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달러 팔아줘야 되는 거라서 같이 시비가 걸려야지 어차피 협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유럽하고 무역 분쟁 했으니까 1940년이 다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유로존이라는 국가 자체가 과거에 1930년대 유럽 같은 파워를 가진 국가도 아니고 그 두 개의 싸움이 세계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림이 나오기도 어려워서요. 그걸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불확실성인 건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지금은 이제 불확실성 요인이고 그다음에 안 좋은 요인인 건 맞는데 제일 블랙스완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는 건 지금은 홍콩 문제로 보고 홍콩 있습니다.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내가 봐도 홍콩 이슈는 왜냐하면 예상했던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그건 뭐라고 제가 말을 못 그래서 하겠어요. 이게 사실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고 지표는 고만고만하게 나와서 주가는 뭐 연준이나 어떤 그 유동성에 의해서 좀 버티긴 하겠지만 의도치 않은 이제 아마 4분기의 변동성 자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좀 견지하고 들어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근데 놀라운 게 중국 같은 경우에 맞는 건 차이신 PMI 같은 거는 뭐 미국은 ISM 깨지는데 네. 17페이지 보면 차이신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중국 국영 PMI가 아니라 이게 차이신 PMI라서 조금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제조업 PMI가 국영 PMI거든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 예, 이제 그래도 바닥 다지는 모습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중국은 그래도 이제 생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꽤 많이 진행된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궁금한 거는 그럼 중국은 버틸 수 있다는 얘기인가? 저는 중국은 지금 당장 미국이 더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고생은 미국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도 계속 고민했던 게 15페이지인데 이 실업률 3.5% 나오는 것도 깜짝 놀랐고요. 사실은 이게 더 내려갈 때가 있었다는 게 거기다가 이 왼쪽 밑에 보시는 연방정부 제조업 활동 지수가 항상 이제 다달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도 헷갈렸었는데 이걸 그려놓고 보니까는 하향이더라고요. 하향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지수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빠지는 모습 나왔었지만 지금 오히려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이라서 별로 안 좋은 그림 나오는 건 맞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다 보면 다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 보면 그래는 안 좋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어쨌든 간에 주가가 빠져가지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가는 게 1대형 상품들이잖아요. 10월 말에 또 롯데 리츠 상장하는 것도 관심이 많은 게 리츠 같은 경우가 롯데 리츠는 아까
일도 보니까 6%까지 나오더라고요. 배당 수익률이. 그래서 그런 배당과 관련된 우리나라가 물가가 지금 0%를 꿰고 내려가서 일본도 사실은 뭐 대만도 그렇고 이런 배당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대형 상품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 연말에 우리는 또 12월 결산들이 많으니까 그런 배당과 관련된 뭐 상품 내지는 기업들을 보자라는 거고, 이제 보니까 11페이지 보면 한국이 2.6%라는 거는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신압으로 배당 성향이 조금씩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아직도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지금의 어떤 시가에서는 그래도 배당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정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되게 하여튼 앞에가 진짜 뭐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정말 앞에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 가지고 시야가 되게 가려진 느낌일 정도로, 근데 특히 홍콩 이슈가 누가 뭐래도 미국 중국의 현재 금융 거래의 상당 부분은 홍콩이나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홍콩이 저런 식으로 중국은 절대 홍콩을 놔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쵸. 저기로 대외 거래가 다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단순히 시위 그런 게 아니라 홍콩 이슈가 금융시장 그리고 시장 오픈과 관련된 그러니까. 또 얘기다 보니까 그게 무역 협상에서의 주요 의제가 되다 보면 딜 자체가 굉장히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당장 얘기들이 나오는 게 금리를 낮추는 건 오케이긴 한데 글로벌 디맨드 단에서의 얘기가 여기서부터 조금씩은 풀려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막히다 보면 또 다른 걸로 센티멘트가 좀 하면 만약 약해지는 홍콩이 이렇게 되면 중국 정책 당국은 금융거래 상당 부분을 중국 내로 옮겨야 되거든 지금. 근데 이제 그거를 글로벌 자금들이 신뢰하겠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렇죠. 에펙스 단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거지. 그래 그렇게 안 줘야죠. 가면 그렇게 안 가면 상해로 안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까지 딜이 되기까지 전에는 그 어떤 갈등 요인이 나 나올 중국 수밖에 정당국에서 이럴 것 없으니까. 같아. 홍콩. 그러니까 나는 홍콩이 상당히 흔들릴 것 같아. 홍콩은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홍콩 부동산이 흔들리고 홍콩 베이스의 자산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요즘에 싱가포르 부동산이나 리츠 시장이 그렇게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럴 여지가 그런 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홍콩이 흔들리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치. 반도체 수출이 그 중개에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거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5페이지에 ISM 제조업 지수 이거 오타 난 겁니다. 40 지금 50 깨졌는데 저도 숫자가 이상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거 잘못 나왔네요. 이거 오타 났어요. 제가 시점을 잘못 잡아가지고 그런 뭐야, 거예요. 이거 7년 진짜. 7월까지밖에 안 나왔네. 쭉 내려갔다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그렇죠. 엄청 내려갔지. 그 저도 고점에서 이제 내려가는 구간이란가 보다 했는데 아니에요.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뒤에 사람들 말은 뭐 다 이제는 중국 남방인 것 같고 보리스 존슨도 또라이라는 게 드러난 것 같아. 진짜 2848인 것 같아요 요즘. 그렇죠. 저는 계속 다 읽어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25페이지의 단어가 뭐 스몰 딜은 없다. 그리고 24페이지의 왼쪽 하단에 이제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도 미국이 이제 WTO가 이제 승인을 해서 18일부터 관세를 부과하는데 그러면 EU도 똑같이 하겠다. 약간 맞불 작전으로 당장, 왜냐하면 협상을 하기 전에는 맞불이 나와. 그게 사실은 갈등이죠. 노이즈고. 그 지금 10월은 노이즈가 해소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해소는 될 텐데 약간 또 갈등이 나오는 구간으로 이렇게 좀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오늘 뭐 할 말은 다 한 것 같으니까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예. 일요일아. 일요.